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제 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낳아준 부모도 길러준 부모도 버린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이라고 하죠. 고아원에서 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길 수 있으면 그 품의 온기가 좋아 떨어지지 않던 게 기억이 날 정도로 외롭고 정이 그리운 아이였죠.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저 같은 아이들은 누군가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마음을 풀고 의심도 하지 않고 의지하게 되는 게 자칫 위험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외로운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품에 안고 집이라는 공간으로 데려가 주신 양부모님을 의지했고 당연하게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전부가 되셨죠. 처음 엄마야, 우리 효섭이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하는 양어머니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 표정과 다정한 말투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었다기보다 그렇게 느낌이 왔죠. 이제 나는 행복해지겠구나. 엄마랑 아빠가 생겼구나 하고요. 고작 5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믿기십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양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착한 아이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유, 우리 효섭이 너무 착하다 라는 말이 제게는 보상이었죠. 저를 볼 때마다 탐탁해 하지 않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특히나 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하지 않아야 했기에 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고작 5살짜리가 말이죠. 그런 저를 양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고 기특해 해주셨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 애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양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저를 납득시키려 큰 소리를 내실 정도였죠. 양어머니는 다툼이 일어난 그 상황에 제가 놀라지 않도록 안아주셨고요. 저는 그 혼돈 속에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예쁨 받으려고 노력했죠. 그만큼 예쁨 받았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라고요. 양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안아주지 않으시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7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날이었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아침 인사를 하면 저를 와락 안아주던 양어머니는 눈물이 끌썽거리는 얼굴로 저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런 양어머니 곁에서 얼굴이 뻘건 채로 서 있는 양아버지는 양어머니를 감싸 안으면서 저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모습에 저는 품에 달려들려다 그러지 못하고 서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들 때만 하더라도 서로 제 볼에 뽀뽀를 하던 양부모님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거든요. 아무리 눈치가 빠른 아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를 눈치채고 행동할 만큼 얕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저 주춤하는 정도였죠. 제가 놀라서 서 있자 양부모님도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양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우리 효섭이 잘 잤어?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엄마가 좀 쉬어야 하니까 우리 효섭이 아빠랑 밥 먹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양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양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양부모님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안아주지 않았고 수시로 혼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잠들 때나 유치원을 갈 때나 마칠 때 안아주던 건 먼 이야기가 될 때쯤 양어머니는 배가 볼록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결혼을 하고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양부모님은 더 이상 임신하기를 포기하고 저를 고아원에서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5살에 저를 입양한 건 비위가 약한 양어머니가 혹시나 힘들어할까 하는 마음에 기저귀를 다 뗀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주며 밀쳐냈던 것도 양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상의하지 않고 저를 데려와서였고요. 양어머니는 임신을 하고 난 후 저와 가까이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움직이다 양어머니의 배를 치거나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양부모님이 그러시니 놀라고 억울했지만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7살의 저에게 양부모님은 혼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물을 넘기는 소리가 나서 혼이 났고 걸을 때 보기 싫다고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입덧이 있을 때는 밥도 제대로 먹기 어려워졌죠. 그러다 마침내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주고 손바닥을 때리기까지 하더니 조금만 기다릴 걸 괜히 서둘러서 이 난리다 라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처럼 점점 작아지고 추위가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연히 저를 다시 고아원으로 데려다 놓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괜히 쪼르고 울고 해봤자 저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면 저만 힘들어지니까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부모님이 저를 보내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악몽도 많이 꾸었습니다. 꿈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저는 많이 맞아 아팠고 뺏겨서 못 먹어 배고픈 존재였거든요. 그런 고아원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시켰고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저는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저를 안아주고 예뻐해주며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엄마 아빠 아니면 너는 다시 고아원 가는 거 알지? 동생 태어날 때까지는 효섭이가 양보해야지 라며 달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고작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껏 해봤자 상 차리고 마당 쓸고 대문 앞 신문이나 가져오는 것이었죠. 양어머니가 배가 부르니 몸이 불편해졌다며 집안 구석구석 걸레질도 시키고 빨래 문지르는 것도 시키고 연탄 한 장 한 장 나르는 것처럼 그때그때 시키는 것만 실수 없이 잘하면 되었죠. 실수하면 또 그만큼 혼나고 눈치를 봐야 하니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해 겨울 동생이 태어나고부터는 제 역할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건 양부모님이 했지만 아기 옷빨래, 기저귀 빨래는 제 몫이 되더라고요.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해야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기 옷은 세제 찌꺼기 안 남아야 하니까 비누칠해서 빡빡 빨아 라고 하고는 아기를 안고 휙 돌아서는 양어머니의 모습은 쌀쌀 맞았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고아원에서도 심부름은 했으니까요. 그래도 집에서는 심부름 잘하면 밥도 많이 주고 칭찬도 해주니까 당연히 일해야 하고 칭찬도 못 받는 고아원보다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견딜 수 없는 건 소외감이라는 외로움의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아기 태어난 후로 양부모님은 외출할 때 저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챙기느라 저까지 데리고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기 옷은 많이 사주면서
작아진 제 신발은 꺾어 신으라고 했고요. 골목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제가 TV를 보며 웃어도 시끄럽다며 꺼버리기 일쑤였죠. 어떤 날은 제가 나가서 놀고 왔는데 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밤이 늦도록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양아버지는 왜 밖에 있어? 라며 묻더군요. 그러자 양어머니가 곁에서 나가려는데 나가서 안 들어와서 그냥 나갔어. 그렇게 좋은 친구 집에 가 있지.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다른 사람 보라고 그래? 하여간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가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청승이야? 라면서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 날이 추워 덜덜 떨고 있기만 했죠.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이기는 했는지 집으로 들어가 양아버지는 물을 데워 마시라고 주면서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느라 너무 늦었네.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말없이 그렇게 나가지 마. 밥도 못 먹었겠네.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라더니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반나절 이상을 덜덜 떨다가 먹는 뜨끈한 라면은 어찌나 맛있던지 금방 후루룩 먹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양어머니는 아이고 암튼 신경 쓰이게 해. 성 가셔. 라더니 아이가 잠이 든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라고요. 예전이 그리워서요. 저만 보면 웃고 잘한다 칭찬했던 양어머니의 미소가 그리웠거든요. 양아버지는 달라진 양어머니 곁에서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졌지만 양어머니는 아기가 뱃속에 생기고부터 너무 달라져 저를 더 서럽게 했습니다. 저에게 더 잘해주고 가까웠던 게 양어머니였기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유난히 양어머니가 더 저를 냉랭하게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서운했고 더 서럽게 느껴졌는데 그날 그게 터진 거죠. 터진 눈물은 멈추지 못했고 흑흑거리며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양아버지는 기껏 라면 끓여서 먹여놨더니 왜 울고 난리야? 아휴 고마운 걸 몰라. 효서봐. 그러니까 너가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설거지하고 들어가. 라며 양어머니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양부모님이 아기를 예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하던 것보다 더 다정하고 친절했죠. 우리 혁건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예뻐? 아이고 내 새끼. 어쩜 내 뱃속에서 이렇게 예쁜 아기가 나왔을까? 아이고 예뻐라. 너무 예쁘지? 우리 혁건이가 최고다. 그치? 누가 낳았는지도 모르는 애랑은 차원이 다르지. 엄마가 더 기다릴걸. 괜한 짓을 해서는 에휴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다시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언젠가는 저를 다시 봐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제게 너무 절망적인 깨달음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감히 양부모님을 미워할 생각도 못하고 저는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울면서 설거지를 마치고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양부모님이 저를 다시 예뻐할 수 있도록 더 착하게 굴고 울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무서웠거든요. 어쩌면 정말로 문 밖으로 쫓겨날까봐요.
대문 밖에 쪼그려 앉아 기다려도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골목에 나가 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놀자고 하는 날도 있었지만 못 논다고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도 열심히 읽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틈 날 때마다 구석구석 닦으면서 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썼죠. 그런 제 모습에 양어머니는 눈을 흘기면서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도 열심히 빨아 널어놓은 걸 보면서 시원하다 라고 했으니까요. 학교 입학식을 갈 때는 오랜만에 양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교실을 찾아 앉아 복도에 선 양어머니를 볼 때는 어깨가 으쓱했죠. 학교에 들어간다고 사준 옷과 가방, 신발, 실내화, 학용품들이 좋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어머니는 공부 열심히 해. 안 그러면 학교 안 보내줄 거야. 말썽 부리지 말고 다녀.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너희같이 근본 없는 애들이 무슨 사고를 칠지 벌써 걱정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괜히 기가 죽기는 했지만 집 말고 갈 곳이 생겨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학교에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셨으니까요. 누구라도 같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했기에 그저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다 좋았죠. 우리 반, 우리 교실, 우리 친구들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도 눈치를 봐서 그런지 저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어리바리하게 마련인 건데 저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에 뭐든지 잘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닐까 봐요. 양어머니가 저를 학교에도 못 가게 하고 집안일만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절실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녔기 때문일까요? 저는 곧잘 10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제게 연필, 지우개, 공책 같은 학용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는 동화책 한 권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죠. 그 동화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 말이죠. 보고 또 봐도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앞장에 쓰인 선생님의 메모도 좋았고요. 우리 효섭이 열심히 하는 모습 멋져요. 라고 쓰인 문구였는데 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소중한 메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더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방학 내내 제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죠. 혹시나 찢어지거나 물에 젖거나 할까봐 빨래할 때는 이불 위에 올려놓았고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널어놓은 빨래를 거들여 나가면서도 책을 잘 챙겨 놓았죠. 호다닥 빨래를 걷고 돌아서는데 아기가 제 책을 잡아뜯고 있더라고요. 곁에서 양어머니는 아유 우리 혁건이 책이 좋아? 공부 잘할 거야 라며 웃고요. 저는 얼른 빨래를 내려놓고 안 돼! 라며 책을 뺏었습니다. 이미 책 모서리를 물어 잇자국으로 책이 벗겨졌더라고요. 안쪽은 뜯어진 건 아니지만 사이가 벌어져 실밥이 보이고요. 속상했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책이었으니까요. 아기는 그 책을 계속 가지고 놀고 싶었는지 울면서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책을 뒤로 숨기며 안 돼, 이건 선생님이 라는데 양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더니 책을 휙 빼서 마당으로 던져버리면서 아유 치사해, 그깟 책이 뭐라고 라더군요. 쏟아지는 빗줄기에 책이 젖는 것을 본 저는 달려나가 책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양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더니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 혁건이를 울려? 너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다 혁건이 건데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책을 빼서 벅벅 책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책을 다 찢은 양어머니는 얼른 다 치워! 라는 말을 남기고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순간에도 아기는 떼를 쓰며 울고요. 울고 싶은 것은 저인데 소리 높여 우는 아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찢어진 책 조각을 다시 모아 방으로 가지고 가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삐뚤빼뚤해진 책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책이 마치 저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책이 찢어진 것처럼 상처 입은 마음은 삐뚤빼뚤하게 어긋난 채로 저는 자랐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수없이 상처받았고 수없이 이유 없이 혼나며 자랐습니다. 아기가 클수록 저지르는 모든 잘못은 제 잘못이었죠. 양부모님은 제게 동생 그러는 동안 너는 뭐 했어? 너는 뭐 했기에 이렇게 됐어? 어린 동생이 뭘 하면 너가 잘 보고 있다가 못하게 해야지. 아이그 나이만 먹었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양부모님 뒤에 숨었다가 제가 다 혼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제 할 일을 하고는 했죠. 억울했지만 점점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양부모님이 제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게 점점 별일 아닌 게 되더라고요.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일어나다 보니 그러려니 하게 된 거죠. 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 그런지 6살이나 많은 제게 한 번도 형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효서바라고 불렀죠. 양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스스로를 그 집 머슴쯤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분도 안 나쁘고 동생이 그러는 것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 몫이었고 방도 부엌 곁에 구석방으로 쫓겨나듯 가게 되면서 은연중에 제가 입양된 아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은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반에서 3, 4등을 했는데 공부할 시간도 겨우 날 정도로 빨래, 청소, 식재료 손질, 장보기 등등 모든 집안일은 제가 했거든요. 양어머니는 음식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음식은 맛이 없다면서요. 식사 시간에도 저더러 가서 좀 쉬었다가 먹어 라며 한상에서 밥 먹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먹으려 보면 맛있는 주 메뉴는 다 먹거나 조금 남겨놓았고요. 좀 서운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고아원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아원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가끔 양어머니 몰래 몇천 원씩 용돈을 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제가 다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동생 데리고 나가 놀라고 주는 돈이었거든요. 동생 주는 돈인 거죠. 동생을 데리고 가 오락실도 가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러라고 주는 돈이었습니다. 동생이 친구가 없었거든요. 워낙 제멋대로이다 보니 놀아주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과 놀아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안 된다고 했으면서 동생은 친구가 없는 걸 안타까워하는 양부모님의 모습이 싫기도 했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아주 싫거나 성가시진 않았거든요. 어린 동생이 친구도 없이 지내는 게 안타깝기도 했고 저도 쉬기도 했으니까요. 동생과 외출하고 돌아와 동생이 기분이 좋으면 양부모님도 좋아하면서 저도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어서 잠깐 졸거나 책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밤에는 숙제도 하고 밀린 공부도 해야 하니 그런 시간은 귀했습니다. 아무래도 못 쉬고 집안일을 한 날에는 공부하다가 졸기도 했거든요. 성적표가 나와 양부모님께 보여주는 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잘 나와도 못 나와도 한 소리 듣는 날이었으니까요. 잘 나오면 시험이 쉬웠나 보지. 너희 학교 애들은 다 깡통인가 보다. 라며 제 수고를 깎아내렸고, 조금 떨어지면 기껏 먹이고 입혀주는데 떨어져? 그럼 그렇지. 저번 시험은 컨닝했지? 라며 혼을 내더라고요. 반면은 동생은 어떤 성적이어도 어이구 우리 왕자가 학교 다니느라 고생했네.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 아들은 뭘 하든지 다 잘할 거야. 라며 칭찬하더라고요. 그런 양부모님의 모습에 상실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조차도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저는 스스로가 저를 아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저를 취급하게 둔 제가 제일 큰 잘못이었던 것이죠. 저도 열심히 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못 해보고 그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로만 알던 그때의 저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제가 저를 아끼지 않는데 그 누가 저를 아끼겠나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방법도 없었던 저는 그렇게 답답하게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조차도 탐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감추지도 않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좋은 학교 갔다고 돈 더 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어휴 아주 뼈가 쇤다. 뒷바라지 이렇게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나가서 돈 벌 생각이나 하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생각했으면 상고나 공고 갔겠지. 지처지는 생각도 안 해요. 우리 혁건이 뒷바라지 하는 것만 해도 벅차구만. 공부 좀 한다고 덜컥 아휴 라며 화를 차는 양어머니의 혼잣말에 양아버지도 헛기침만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 있던 신문 배급소회가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등교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6시에는 배급소에 도착을 해야 했기에 5시에는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3분의 2는 양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제 용돈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요. 다른 일 찾으면 더 벌 수 있는데 끝까지 학교 다닌다고 저러는 것 좀 봐. 독해, 이기적인 것 좀 봐. 라는 말만 더 들을 뿐이었죠. 방학 때는 친구들을 따라 과수원에도 가서 일도 하면서 더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서둘러 과수원 일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 아무것도 못하고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다가 자고는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공부는 꼭 챙겨서 했습니다. 그러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교 1, 2등을 한 건 아니었지만 반 3, 4등은 했거든요. 졸면서 공부를 하다가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한 돈은 일당으로 받아가 역시나 3분의 2는 양어머니에게 주고 3분의 1은 제가 가지고 저금을 했습니다. 비밀로 해야 했기에 들키지 않아야 했죠. 돈을 모으는 이유는 대학을 가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혼자 살아야 할 때를 대비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들키면 다 뺏기더라도 최대한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돈은 한 곳에 모아놓기보다 6개로 나누어 방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주머니를 직접 만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돈이라는 생각에 좋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부자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게 관심이 더 없었는지 그 누구도 제 돈을 찾지 않더라고요. 다행인 건지 서운한 건진 모르겠지만 고3까지 모은 돈은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대학을 갈지 혼자 독립을 할지 혼자 고민을 하던 차였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학 갈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지금 네 형편의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 감사한 줄 알아. 주제 파악을 해야지. 학교에서 뭐라고 했기에 선생이 전화를 하니 대학 보내주자고 웃기고 있네. 라고 하기에 제 돈으로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 돈 좀 모아뒀더라? 그동안 밥값이라고 생각할게. 아주 웅큼하게 돈 그렇게 모아두고 혼자 쓰려고 했어? 이래서 애 키운 공은 없지. 혁건이 학원비랑 과외비로 내가 좀 썼다. 라는 양어머니의 말은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 돈을 찾으셨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그 돈을 왜? 그 돈으로 저 대학 가려고 했어요. 라며 울면서 말하는 저를 비웃더군요. 야, 너가 지금 뭘 잘했다고 큰소리니? 몰래 용돈 모아서 뒤통수 치려는 거 잡혀서 억울해? 내가 그동안 그 돈 몰라서 그냥 뒀는 줄 알아? 언제 가지고 오나 보다가 아무래도 너가 그 돈 혼자 꿀꺽할 것 같아서 내가 썼다. 그렇게 헛된 희망 품지 말라고. 대학 가면 한 학기만 다닐 거야? 그 뒷바라지는 또 누가 해? 우리는 못한다. 혁건이 아직 어린데 너한테 돈 다 쓰면 우리 혁건이는 어쩌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어. 언제 철들래?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이제 취직해서 은혜 갚을 생각해. 라는 양어머니에게 저는 그동안 돈 벌어들였잖아요. 집안일도 다 하면서 돈 벌어들였잖아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양어머니는 야, 너 5살에 데려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이래? 너 그것 좀 줬다고 생색내니? 웃기는 애네. 야, 너가 그깟 푼돈 준 거보다 우리가 해준 게 얼마야? 라며 제 어깨를 밀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순간 나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해지면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나의 미래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가니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부르시더니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던데 효섭이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도 멀리 가면 있는데 아무래도 집이랑 멀어지면 생활비도 드니까 힘들다고 하시더라. 우리 지역 대학도 힘들겠니? 선생님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라고 하시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대학은 힘들고 저 그냥 군대나 가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집에서 좀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은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갈게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저는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선생님 덕분에 졸업식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대학에 붙었다는 친구들의 소식에 기가 죽고 속상했지만 억지로 모른 척을 하며 꿋꿋하게 버텨보려 애를 썼습니다. 졸업식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 양부모님에게 말도 하지 않았죠. 제 나름의 반항이자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었지만요.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을 할 때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일종의 도피였죠.
저처럼 군대로 온 동기들이 몇몇 있긴 하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그 동기들은 대학에 떨어져 군대로 도망을 온 게 대부분이었죠. 저는 그조차도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군대에 간다고 입대 전날 말을 하는데 양어머니는 눈을 흘기면서 일 좀 하더니 더 내놓을 거 없니? 너 그 후로 버는 거 하나도 안 주더라. 그러더니 군대? 아이고, 내가 무슨 덕을 본다고 혁건이 미술하고 싶다 그래서 학원비 다달이 너가 되면 되겠다 했더니 군대를 가? 너는 형 노릇 할 생각이 없니? 라며 저를 몰아붙이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대들어봤자 몇 달간 모은 돈만 뺏길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효서봐, 너 군대 가면 나랑 누가 놀아줘? 라며 울더라고요. 양아버지는 남자라면 다녀와야 하는 건데 잘 다녀와, 다치지 말고. 다녀와서는 어머니 바라시는 대로 해드리고 그래야 도리지 라더니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더라고요. 군대는 제가 가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15년을 살았다는 게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힘들게 훈련을 받다 보니 그리워지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없는 빈자리를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말이죠. 훈련소에서 보낸 제 옷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모질게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휴가를 나갔다가 그 생각은 괜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요. 그 후로 휴가를 나가지 않고 미루면서 지냈습니다. 소대원들이 왜 휴가를 안 나가냐며 고하냐고 물을 때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면회도 오지 않는 가족들의 편지가 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기도 했지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상병이 되었을 때 파양 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월하게 합의를 하자는 내용의 메모가 들었더라고요. 혼동스러웠습니다. 대놓고 나를 버리겠다는 양부모님의 이야기를 직접 가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신청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입이 마르더군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도 같고요.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동네 골목에 들어서는데 한 여성분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더군요. 순간 쿵쾅거리던 심장도 잊은 채 달려가 보니 인상을 쓰고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더라고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지만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더군요. 얼마나 쓰러져 있었는지도 모르니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들쳐업고 큰 길가로 달렸습니다. 택시를 세워 아주머니부터 태우고 저도 타고 근처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도 응급실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진료를 보게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은 아주머니 가족들이 놀라서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저기 군인 아저씨, 그러지 말고 전화번호라도 알려주고 가실래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답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건데요. 크게 아프신 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돌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잡으시더니 아유, 그러면 택시비라도 가지고 가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라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주머니께 괜찮다고 하고는 도망치듯이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고 서둘러 향한 집에서 도착하자마자 양부모님에게 부대에서 받은 서류를 내놓으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목소리까지 떨리게 하더군요. 그러자 양아버지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할아버지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셔. 그런데 너한테는 유산을 못 남기신다고 정리하라 그러시는데 어쩌니? 너도 알잖니?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입양 엄청 반대하셨던 거. 뭐 그런다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 아니고 혹시 모르니 서류만 그렇게 하자는 거야. 걱정 마라. 그래도 너 이 나이 되도록 기르면서 우리가 정이 있지. 할아버지 유언이니 그렇게 해줘. 라고 하기에 믿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괜히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양어머니는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더군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힘들었나 보지? 라며 밥도 맛있게 차려주더군요. 양아버지는 웃으며 군 생활을 묻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에 좀 놀라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남은 휴가를 그렇게 잘 보내고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파양이라는 절차가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달라진 양부모님의 모습에 어쩌면 제대 후에는 좀 더 가족 같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제 마음을 표현하자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년 휴가 때까지 휴가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년 휴가 때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휴가가 좀 길게 필요했거든요. 일자리라도 있어야 양어머니의 눈치를 그나마 덜 볼 수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별일 없지만 고된 군 생활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막막했던 제대 후의 생활이 좀 밝아졌으니까요.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제대하면 동생을 데리고 뭘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양아버지가 했던 서류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요. 그렇게 말년 휴가가 찾아왔고 양부모님은 제대 날짜를 확인하면서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그동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지 묻더군요. 동생이 중학교에 올라가며 사소하게 말썽을 부려 틈틈이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모은 돈 중에 절반 정도를 양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군대 가기 전에는 남처럼 그러더니 군대 가서도 월급 모았어? 기특하네. 라며 웃으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 모습도 전과는 다르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그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 제가 군대에서 딴 자격증으로는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명쾌히 취직이 된 곳은 없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만 보고 부대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후에 제대를 하고 더 자리를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제가 부대로 돌아가는 날, 양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와락 안으면서 건강하게 제대 잘해 라고 하는데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포옹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 부대로 향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양부모님과 여느 가족처럼 다정하게 잘 지내보겠다고요. 저녁하던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어머니께 드릴 꽃다발도 역 앞에서 사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엎드려 절을 할까, 우렁차게 경례를 할까 상상을 하면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가족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상상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철컥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양어머니도 양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더욱이 아니었죠. 웬 낯선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하더군요.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봐도 집이었는데 낯선 아주머니가 저를 이방인 보듯이 보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던 아주머니는 어머, 그 군인 아저씨네? 나 모르겠어요. 나 구해줬잖아요. 라며 아는 척을 하는데도 저는 어떤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아주머니는 여기 우리가 3일 전에 이사 왔어요.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민 갔다고 하던데 옆집 아줌마 말로는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크게 쳐서 퇴학을 당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이였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하시는데 그제야 파악이 되더군요. 저를 파양시키고 이사를 간 거더라고요. 그것도 이민을 간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돈까지 주면서 기대를 한 거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철푸덕 그 자리에 주저앉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괜찮아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라며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를 보자니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저 버림받았나 봐요. 라고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잡고 달래주시던 아주머니는 일단 들어와요. 라며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더 실감이 나더군요. 집안은 이미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아이고만 하시고요. 그런 아주머니께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별거 없더라고요. 어릴 때 입양을 왔다가 얼마 전 파양을 했는데 가족들이 사라졌다고요. 정신이 없어 횡설수설하느라 제대로 이야기도 못한 것 같았는데 아주머니는 들으시더니 어머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네. 아무리 입양이어도 자식인데 어머나 하시면서 속상해 해주시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죄송합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저를 잡으시더니 오늘 저녁 했다며 갈 곳은 있어요? 괜찮으면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내일 가요. 때마침 저쪽 방은 하숙이나 할까 해서 비워놨어요. 라며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어 사양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응급실에서 뵀던 남편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놀라서 저를 보고 계시는 남편분을 아주머니는 서둘러 방으로 끌고 가시더니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을 살폈습니다. 제가 쓸고 닦던 그 집은 외관만 같을 뿐 그 흔적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대화를 마치신 부부가 나오셔서는 아이고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만나지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찾나 했거든. 괜찮으면 자리 잡을 때까지 저쪽 방에서 지내요. 어차피 빈 방이에요. 라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면서 눕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몸이 지친 건지 으슬으슬 춥기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주머니는 저를 이끌며 제가 쓰던 방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서
잠시 있어요. 내가 이부자리 가져다 줄게요. 옷도 좀 편한 게 있으면 좋죠? 옷도 하나도 없겠네. 죄다 버렸을 거 아니야. 좀 쉬고 있어요. 라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텅 빈 방에 홀로 남아있으려니 손에 든 꽃다발이 보이더군요. 손에 있는 꽃이며 등에 진 짐이며 다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고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더라고요. 이불이 덮여 있어 포근한 느낌에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 입양을 온 첫날 느꼈던 느낌이라 그동안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기엔 제가 너무 건장하게 커져 있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으려는데 문 밖에서 일어났어요. 나 들어가요. 라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 있는 저를 본 아주머니는 일어났네요. 나와요. 저녁 먹어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시장기가 돌아 나와 보니 상 가득 차려진 밥상이 눈에 들었습니다. 학생인 듯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서 인사를 하더군요. 남편분도 웃으시며 얼른 와요. 배고프죠? 나도 배고프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제가 잘 먹는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드님과 남편분도 챙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루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아주머니 가족분들은 다정하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웃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보이지 않아. 큰아드님은 늦으시나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족분들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말이 없어지더군요. 실수를 한 것 같아 놀라 눈치를 살피는데 남편분이 저희 큰애는 얼마 전에 혼자 멀리 갔어요. 이 녀석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 녀석이 많이 아팠거든요. 라고 하시더니 억지로 웃으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면서 눈물을 닦으시고요. 아드님은 조용히 밥을 씹으면서도 넘기지 못하고 있고요. 너무 미안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오시면서 에휴 뭐가 미안해요. 알고 그랬나. 그때 나 구해줬을 때 내가 이 집 보러 왔어요. 아이 병바라지 하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알아보는데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을 신경 쓰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효섭씨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가 만나게 해줬나 봐요. 라며 웃으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드님도 눈물을 닦더군요.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저는 짐을 싸고 어제 산 꽃다발을 아주머니께 드리면서 신세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를 잡으시더니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진짜 있을 곳 구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요. 이것도 인연인데 당장 가족들이 없어져서 갈 데도 없다면서요. 괜히 나가서 돈만 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잡으시는데 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있는 돈에서 반쯤 쪼개 아주머니께 드리면서 그럼 일단 이 돈 드리고 제가 며칠만 신세를 질게요. 하숙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돈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효섭 씨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요. 하시면서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회사를 알아보며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쏘다니다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면 상을 차려 밥을 먹게 해주시는 아주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드님이 엄마, 아무래도 나 학원 다녀야 할 것 같아. 혼자 하기 힘들어. 라고 하기에 무슨 과목이? 수학이면 내가 좀 봐줄 수 있는데 내가 이래봬도 수학은 전교 1등이었거든. 이라고 했더니 문제를 보여주더라고요. 설명을 듣던 아드님은 우와, 형 진짜 설명 잘해요. 저 더 물어봐도 돼요? 라며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공부를 봐주게 되었죠. 그 모습을 눈여겨보시던 아주머니는 제게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애 공부 좀 봐주는 게 어때요? 내가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고 과외비를 줄게. 보니까 설명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과외비는 안 주셔도 돼요. 은석이 공부는 제가 봐드릴게요. 오랜만에 책 보니까 저도 반갑고 좋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과외를 하면서 저도 다시 공부가 되니 잊었던 대학 욕심이 나더군요. 하지만 제 형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른 일자리나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과외는 취미처럼 하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과외를 마치고 아주머니 내외분이 저와 아드님을 앉히더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효섭씨,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요. 은석이 너도 형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대학 같이 가는 게 좋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5년간 다달이 나누어서 갚아요. 그러면 되잖아.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하숙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간 우리 애랑 나이도 같아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 그래요. 또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썩히기가 아까워서 그래요. 덕분에 우리 은석이도 같이 공부하면 좋고 라고 하시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러자 은석이도 저에게 형 그래요. 나랑 같이 대학 가요. 라며 웃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분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 자식은 아니어도 삼촌 숙모 정도는 합시다. 라고 하시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하숙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되었죠. 저는 정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공부만 했습니다. 게을리할 수 없었죠. 은석이가 고3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알아야 설명을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는 기분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은석이와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님 내외부는 대학 졸업 때까지 저에게 한 번도 눈치 안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님 내외분께 은혜를 갚으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은석이가 군대에 갔을 때도 제가 더 부지런히 아들 노릇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죠. 어느새 아주머니 내외분께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고 취업을 하고서는 5년 동안 150만 원씩 매달 가져다 드리며 제가 진 신세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계시다가 제가 인연을 만나 결혼한다고 하자 거기에 더 보태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위하는 가족을 만나
제가 선택한 가족까지 꾸리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은 어머니 아버지께 여쭈어 보며 성실히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어머니 아버지께 잘해주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요. 은석이는 삼촌 노릇을 너무 잘해주어서 기특하기까지 하다니까요. 인생 최고의 절망스럽던 날, 최고의 행운의 인연을 만나 기사회생을 한 제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은 일을 해서 복받은 거라고 은석이는 그러던데 그게 맞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간 한석 씨가 보내준 천사라고 하시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인연을 제가 만났다는 건 확실하겠죠. 그렇죠? 본인들 입맛대로 입양하고 구박하다 파양까지 속이면서 한 그 사람들에 비하면 하늘이 내리신 다이아몬드 같은 분들이라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저를 버린 양부모에게 나쁜 마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시간에 지금 소중한 제 가족에게 하나라도 더 신경 쓰려고요. 그저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더 잘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히 곁에 있어 주시라고도 말씀드리려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건강히 좋은 인연만 만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